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페어링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정 변호사님이 하실 차례죠? 페어링 성공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CCTV 증거를 요청하였으나 주민 동의서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CCTV 검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동의서를 신고하오나 이번에도 동의서가 부족하다면 정 변호사님 켜시고 하실래요? 네.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못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문제가 다 음소거 있거든요. 네네. 진행할까요, 그러면? 네네. 네. 저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였고요. 저는 법무법인 더함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순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저희 카인이라고 있거든요. KINE에서 제작한 평가 기준 중에 거버넌스, 경영과 관리 측면에 있어서 우리 기본 평가 기준과 심화 평가 기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기준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어쨌든 주제가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거버넌스 전문가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비영리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배경 설명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화면 공유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혹시 화면 공유 권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 됐나요? 잠깐만요. 되나요? 네, 됩니다. 네. 사실 이제 ESG 중에 이제 G가 거버넌스잖아요. 그래서 ESG 열풍이 불면서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이 되는데 사실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비영리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논의가 있는지 좀 리서치를 했는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리서치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익경영센터라는 어떤 재단에서 거버넌스 관련된 어떤 정기적인 세미나를 열고 계시기는 한데요. 그 이외에는 약간 좀 산발적으로 써져 있는 칼럼이나 이런 거 외에 좀 깊이 있게 연구한 자료 같은 거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거의 대부분 공익경영센터의 어떤 그 자료집에서 퍼온 거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거버넌스를 일단 정의를 비영리 단체가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단체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직 내부적인 그 관계와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이사, 감사, 회원, 직원 간의 관계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그리고 그 업무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결국 이게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논의가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이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이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사회와 다른 기관, 다른 어떤 직원이나 총회나 이런 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사회에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이사회의 업무 집행 방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게 사실 거버넌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방식은 비영리 단체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계속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공익경영센터의 자료에 따르면은 비영리 단체의 라이프 사이클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성장이나 성숙 단계를 거쳐서
쇠퇴를 하거나 아니면 해산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 이사회의 역할도 실무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경영, 거버넌스, 비준, 생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내의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어떤 역할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이제 빈번한 게 위에 2가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를 돕는 어떤 자문 형태의 이사회, 그리고 주로 이제 이사님들이 모금을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금을 하시는 펀드레이징에 집중한 후견형, 이 2가지 또는 이 2가지를 혼합한 형태의 이사회가 우리 비영리 법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이사회 유형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이제 이사, 운영 책임자, 봉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협력형 이사회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 이사회 구성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괄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협력형 이사회가 발견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운영팀형, 정책형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조금 뭐 뻔하다면 뻔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단체의 미션과 비전의 명료화, 그다음에 뭐 의사 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참여, CEO의 선발 평가 개발 등등등등이 있고요. 이러한 이제 이사회의 어떤 역할 수행을 위해서 이사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그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단위에서 비영리 단체 거버넌스에 대한 책도 나오고 뭐 연구 자료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 리서치를 직접 해보시면은 그 수가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뭔가 구체화된 어떤 그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는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재 국내에서 뭔가 비영리 거버넌스라고 논의되는 내용은 크게 보면 그냥 이 정도라고 요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카인 평가는 어떻게 이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아마 평가 기준 자체에 대한 그 어떤 그 강의는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갖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카인 평가는 비영리 단체의 평가 기준을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기본 평가와 심화 평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평가에도 거버넌스에 관한 평가 내용이 있고 심화 평가에도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 평가 내용은 뭐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걸 어떤 위반하는 경우에 제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절차상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법률적인 프로세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의무사항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심화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쉽게 말하면 권장사항들이죠. 이제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누가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 하면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이사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직원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면 바람직한 게 거의 분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심화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면은 이제 기본 평가 기준은 아무래도 의무사항들은 당연히 이제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 평가 기준에 주로 몰려 있고 심화 평가 기준은 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심화 평가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평가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심화 평가 기준이 오히려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본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법적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 법률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어야 기본 평가 기준을 조금 더 제대로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심화 평가 기준은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뭐 선행되는 어떤 지식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그 어떤 법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조금 더 법인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험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평가위원들은 대부분 이제 비영리 법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업무적인 어떤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화평가 기준을 이해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였고 실제로 기본평가 기준과 심화평가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평가 기준입니다. 뭐 요 파일은 다 아마 그 배영기 교수님께서 공유를 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쭉 보시면은 일단 이 하인 평가의 종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기본평가, 심화평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뭐 기본평가 둘 다 한다고 더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단체들은 일단 의무사항만 이행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본평가만 통과해도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다만 이제 대규모 단체는 조금 더 운영에 대한 역량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평가의 지표와 심화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각 이제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은 뭐 이제 그 조직들에 대해서 이러한 레벨이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평가 기준이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 평가 기준은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정보 공개와 외부 소통까지 나눠져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영역 1에 해당하는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을 보시면은 크게 6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6가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각각의 질문은 그냥 일종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총회, 뭐 두 번째 주제는 이사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법인들이 체크를 하거나 또는 평가위원님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지표는 그 하단에 있는 세부 지표들입니다. 세부 지표들이고 그래서 예컨대 총회에 관련된 어떤 세부 지표들은 필수 세부 지표가 4가지가 있고요. 감사에 관련된 세부 지표들은 필수 세부 지표 4가지, 그리고 권장 세부 지표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 그래서 변호사님 실제로는 크게 할 수 있나요? 네? 화면을 좀 크게 할 수 있나요? 네네.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요 전체 화면 모드 말고 이렇게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신청 법인들이나 평가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지표는 이 하단에 있는 세부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필수 세부 지표는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권장 세부 지표는 이제 필수에 넣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권장으로 따로 뽑아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권장 사항들 모아놓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그 주제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필수와 권장 세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한해서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를 1년에 1회 이상 실제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제 주제이고요. 평가 항목은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총회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회라는 그 조직 자체가 재단법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들은 이 1번 주제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조직 법인격을 중심으로 보면은 일단 사단법인이죠. 총회가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이 사단법인이랑 그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그리고 뭐 임의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조직이 있죠.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총회가 존재하는 법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인 유형은 아마 뭐 첫 번째 교육 때 조금 다루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이나 뭐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은 이 분야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총회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아예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뭐 모든 법인에서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제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서 운영이 됩니다. 일단 총회는 뭐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은 잘 아실 거고, 총회에서 의결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마다 조금 다릅니다. 법마다 그리고 조직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핵심적인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원의 선임이죠. 임원의 선임이고, 두 번째는 사업 계획과 예결산에 대한 승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관의 변경. 요 세 가지가 이제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모든 어떤 법인의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조직 유형에서 똑같이 총회의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통 한 2월이나 3월쯤에 하는 총회를 우리가 통상총회라고 말하고요. 이 통상총회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사업의 예결산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주로 승인이 되게 되고 뭐 임원의 임기가 끝났다면은 임원도 선임을 하고 하겠죠. 그리고 임시총회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총회의 승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총회 의결이 필요할 때 그 총회를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소집을 하는 것을 임시총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실무적으로는 이 총회 운영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총회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뭐 사회적 협동조합은 5명이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단법인은 최소 한 총회 구성원이 10명 이상은 된단 말이죠. 10명 이상은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비드 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실무상. 지금 공식적인 법무부의 해석은 가능하다입니다. 가능하다인데요. 그거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신 사항들 중에서 이거를 이제 법인 등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원 선임이죠. 임원이 새롭게 선임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임원의 성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총회 의사록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변경 등기를 쳐야 되는데요. 그 변경 등기를 칠 때 그 의사록을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공증을 받을 때 아직은 온라인 총회를 인정해주지 않는 법인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물론 이제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지만 현행 등기 실무상 온라인 총회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적인 해석은 약간 반쪽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표는 어떤 게 있느냐? 사실 뭐 기본 지표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 총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사항은 거의 다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집 절차, 예를 들어 며칠 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총회가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각 법인의 정관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하실 때는 이 총회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정관의 내용대로 의사록이나 이런 것들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관에 따라 이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에서 결의하거나 보고되어야 할 사항이 결의되거나 보고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회 의결사항은 우리 정관에 써져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임원의 선임, 사업의 예결산, 정관의 변경 이런 것들도 모든 조직의 정관에 동일하게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회의 의결사항인 예를 들어 정관의 변경을 이사회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 위법한 그 의결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 1-2번에서 이제 N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이 이사회나 다른 단위가 아니라 총회에서 정확히 보고되고 의결되고 있는가라는 게 이 1-2번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총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회의를 하면 당연히 회의록을 기재해야 되니까 기록하고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원 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 변경을 기재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총회를 하려면 총회 구성원이 특정이 돼야 되니까 그 구성원 명부는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면서 이 비영리 법인에서 이제 늘상 갖고 있어야 되는 장부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이 총회가 유효하려면 이제 의결 정족수와 의사 정족수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의사 정족수 예를 들어 뭐 과반수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보통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반수 참석이나 이런 참석 인원의 숫자를 판단을 할 때 사원 명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서류 이 명부가 반드시 법인 내부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임원회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사회죠. 실제로 이사회고 이사회가 없는 법인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간혹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그러니까 법인격이 없는 조직이죠.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사회 대신 뭐 운영위원회라는 용어를 쓴다거나 집행위원회 이런 용어를 쓰시기도 하지만 거의 뭐 기능이 이사회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집행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보고 이 평가 지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직 법인격에 따라서 그 이사회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른데 먼저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은 이사회가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설립허가 실무상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필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뭐 이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5명 이상, 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정관은 이 법이랑 똑같이 이사의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 반면 방금 말씀드렸던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 자체에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관으로 자치적으로 이사의 숫자나 이런 사항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이제 거의 없죠. 굉장히 이제 숫자가 적은 그런 유형이고 뭐 이름 자체만 보면 굉장히 막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유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술법인, 장학법인, 그리고 자선단체 이 세 가지 유형의 사업만 할 수 있는 법인격의 유형이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근데 학술이나 장학이나 자선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비영리 재단법인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는 사실 이 법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결혼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민법상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기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관에서 자치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편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법인은 시행령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주로 뭐 가족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분 관계가 얽혀 있거나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특수관계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5명이라면 이제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런 식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과 비슷하게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7명 이상의 이사와 그 2명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이때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공익법인과 유사하게 특수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대다수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아마 평가 대상이 되는 법인들의 대다수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일 거고 이러한 민법상 비영리 법인은 이사의 자격, 이사의 임기, 이사의 숫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정관 자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규제를 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 매뉴얼에 나온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 이사회 여부는 법인격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일단 민법상 비영리 법인 이사회는 대면 이사회 꼭 대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정관에서 반드시 대면해야 된다고 돼 있으면 뭐 대면을 해야겠지만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관에서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은 서면에 의한 표결 또는 뭐 온라인 표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은 그 아까 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막 그 주사무소를 이전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사회는 실제로 온라인이나 서면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은 반드시 이제 대면 이사회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면 이사회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지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평가지표는 당연히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이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법인이나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상 규제를 추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나 선임 절차를 거치고 준수하고 있는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나 연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뭐 참고로 이사회도 총회랑 마찬가지로 이제 통상과 임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뭐 통상 뭐 정기 이사회 그다음에 뭐 임시 이사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누어지고 정기 이사회는 보통 한 12월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쯤에 정기 이사회에서 그 차년도 예결산을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승인된 내용을 총회에 올려서 2월쯤에 총회에서 승인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이사회는 아무래도 업무 그 총회에서 정하는 건 사실 굉장히 굵직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원 선임, 예결산, 정관 변경 이런 굵직한 사항들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대부분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시 이사회가 굉장히 이제 자주 열리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이사회는 근데 실제로 전원 아무래도 좀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그냥 보통 개별 이사분들한테 다 컨택을 해서 일정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맞는 일정의 이사회를 하는 경우가 실무상 대부분이죠. 그 반면에 총회는 그냥 법인에서 되는 일정을 딱 정해놓고 그걸 일정을 이제 회원들한테 공지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사회의 소집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대법원도요. 그 이사들의 참석에 다 문제가 없었다고 보면은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뭐 7일 전에 통지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이사회 자체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어떤 소집 절차는 총회에 비하면은 좀 법적인 중요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관에서 정하는 결의사항을 실제로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까? 뭐 말 그대로 그 이사회에서 잘 토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라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관을 하고 있는지라는 평가 지표입니다. 다음은 감사입니다. 이제 그 법인의 어떤 기관이라고 그러죠. 예,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영리 법인의 뭐 명리 회사도 마찬가지요. 모든 법인의 기관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총회. 뭐 재단법인은 없습니다만 뭐 주식회사나 아니면 뭐 사단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총회로부터 선임이 돼서 업무 위임을 받아서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는 이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이사회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또 총회에서 선임을 한 감사 이렇게 해서 이 3대 기관이 보통 일반적인 법인의 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뭐 감사의 역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업무나 뭐 회계적인 측면에서
그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사를 하고 그것을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감사 업무는 먼저 이제 감사가 감사를 실시를 하면은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일단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감사가 필수 기관이 아니지만 아까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의 필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감사가 필수 기관이고 공익법인은 그래서 2명 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2명인데 조금 더 규제가 셉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보조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특수관계 이런 건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감사 선임 당시 사회복지법인의 직전 3회계연도 세입 결산서에 따른 세입 평균액이 30억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은 이제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내부 감사실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 감사실이 있죠. 그 공공기관은 감사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니까.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뭐 아주 대형 모금단체들은 제가 접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은 내부 감사실이 없습니다. 내부 감사실이 없고 내부 감사실은커녕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감사, 임원으로서의 감사가 상근을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비영리 법인에서 감사의 역할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 평가위원 분들 중에서도 아마 감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내부 감사의 역할이 저도 한 대여섯 군데 기관에서 지금 내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 정도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요. 회계장부나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뭐 증빙 같은 것도 잘 구비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그 사무국에 뭐 어드바이스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사회에 제출할 감사 보고서를 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요. 법인이 반년 또는 1년 동안 진행된 업무를 하루 만에 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실 그렇게 막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그래도 어드바이스를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보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비영리법인 쪽 내부 감사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 사례고요. 이제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그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혼동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외부 감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에 맡기는 거죠. 이제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된 그 임원 기관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은 정식으로 비용을 주고 회계법인은 회계 기준과 그다음에 회계 감사 규칙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가 외부 감사하고요. 비영리 법인이 외부 감사를 받을 일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되면 이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컨대 이제 여기 상증세법상 아마 다른 이제 그 분야 강의 때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상증세법상 이런 규모 요건을 충족하던 비영리 법인들은 회계감사를 받아서 매년 4월 말까지 홈택스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쓰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 3억 원 이상이네요. 3억 원 이상, 뭐 10억 원 기준도 있고 3억 원 기준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서 그 보조금 정산을, 10억 원 있네요. 네. 보조금 정산을 할 때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 여기 감사가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 뭐 이런 거에 사실 여기 저의 뭐 이런 것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잘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으로 좀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 실제 평가 지표를 보시면은 일단 감사는 이사회 중 적어도 결산 이사회 등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 게 맞겠죠. 최소한
직접 참석을 못한다고 한다면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라도 이제 이사회에 본인이 감사한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감사가 재산 상황 및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뭐 이 감사의 그냥 본래 업무인 거고, 그다음에 감사가 이사회에서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 3-1과 연결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내용의 지표이고요. 그리고 감사는 회계 감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감사의 역량에 대한 부분이고, 참고로 아까 그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고는요, 감사의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이 감사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 회계를 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분이 감사로 선임되는 게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제 조직이 개최하는 행사나 사업 수행 장소 현장을 볼 기회가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권장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상설 내부감사실이나 아니면 상근 내부감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은 권장 지표로 포함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까지가 총회, 이사회, 감사 이 세 가지 법인의 핵심 기관에 대한 지표였고요. 다음으로는 그 이해상충 거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해상충 거래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법인이랑 그 법인의 이사가 거래를 하는 형태를 이해상충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상충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이해상충 거래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법적으로 뭐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배임이나 횡령 이런 범죄도 이 이해상충 거래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법에서 아예 뭐 이사의 자기거래라 그래갖고 법인이 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어떤 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영리 법제에서는 이 이해상충 거래가 직접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여기 매뉴얼 보시면은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 이사회 참여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좀 부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규정이나 내규를 만들고 그걸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비영리 관련 법제에는 그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는데요. 나중에 뭐 세법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분야의 지표를 보시면은 그 출연자나 아니면 출연자의 특수 관계인가 법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는 이제 따로 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상충 거래가 이제 법적으로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이게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모두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함으로써 결국엔 이제 뭐 이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게 적절히 이해상충 거래가 공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6번째는 직원에 관련된 처우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냐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것만을 별도 섹터로 만들어서 지표를 뽑아도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수십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평가 지표에서는 되게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그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원의 채용, 승진, 퇴직해고 상벌 등에 관한 내부적인 인사관리 규정, 아니면은 뭐 4대 보험이나 뭐 최저임금, 그다음에 고용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대장, 직원 명부, 연차휴가, 그다음에 이런 법정 의무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보존 문서를 이제 보존 기간까지 이제 보관하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 뭐 쭉 이야기했던 거버넌스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약간 관리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법정 보존 문서를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보존 기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법률에서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매뉴얼 자체에서도 여러 이제 그 사례를 들어주고 계신데요.
비영리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존 기간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나마 이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그 회계 관련 서류들을 10년 동안 보존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0년이 명확한데, 그 이외에 예컨대 뭐 그 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보존해야 되는지는 좀 법적으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러한 서류들은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고 실무상으로는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요 여러 단체의 사례들을 보시면서 그 적절한 기한을 평가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안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평가 지표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심화 평가 지표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평가 지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6가지 주제에서 그다음에 각각 필수 세부 지표와 권장 세부 지표를 나누어서 이렇게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기본 평가 지표는 이제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심화 평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더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위원님들의 가치 판단이 필요한 지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심화 평가 기준은 최대한 그래도 그런 가치 판단이나 어떤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이사회에 대한 이제 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대한 교육이나 평가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표에 담겨 있지는 않고요. 그냥 그런 게 존재를 하는가 정도만 현재는 심화평가 지표로 담겨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평가 자체에서 위원회 재량을 좀 제한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상 사실 이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조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절차 자체가 있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의 실제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뭐 지난 1년간 이사회 출석률이 정원 대비 70% 또는 뭐 다른 정한 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 이상의 출석률을 유지하였는지, 이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교육이나 평가를 그냥 뭐 내용에 대한 구성보다는 그것을 하고 있는지라는 좀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표나 이사의 임기나 연임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등 합목적적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지,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평가 기준을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평가위원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이제 좀 토론이 이루어졌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임원의 임기나 이제 연임 횟수에 대해서 뭐 공익법인법처럼 뭐 임기를 4년 이렇게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자치사항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바람직한 임기나 연임 횟수, 연임을 뭐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사장이 계속 이제 이사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논의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임기나 연임 가능 횟수를 우리가 지표로 넣는 게 적절한지 뭐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 임기나 연임 제한을 어떤 수준으로 구성하는 게 좋은지도 저 자체도 사실 주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예컨대 뭐 연임 횟수를 제한하면은 소위 말하면 어떤 그 어떤 그 인적 자원이 고이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연임을 오래 하신 대표님이 더 역량이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임을 제한하는 게 맞나? 뭐 맞다면 어느 정도 어떤 횟수에서 제한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뭐 그래서 이 매뉴얼 자체에서도 이러한 뭐 연임의 제한이 새로운 이사를 통해서 이사회에
신선한 에너지, 아이디어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임기를 제한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성과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사회에서 계속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갱신하는 정기적인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기나 이제 연임 제한과 더불어서 그 이사회 자체에 다양한 배경이나 경험, 단체의 사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그 전문성을 갖춘 자가 포함되고 있는지 또 이제 지표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성이 이사회는 필요한데 그뭐 예산, 재무관리, 투자, 인사, 모금, 홍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각각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이사회에 고루 포진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묻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표나 이사의 임기와 연임 가능한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임원회에는 다양한 어떤 인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는 사항이 지표로 들어가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그 위원님들의 평가나 재량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따라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지표는 일단 권장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원 보수에 대한 항목입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영리 법인도 보수를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보수를 지급을 할 때 그 보수의 금액이나 또는 그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총회나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임원의 보수를 이제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사회나 이런 곳에서 그 규정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보수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비영리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세 같은 걸 잘 안 내다 보니까, 수익 사업을 안 하니까,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실제로 보수 규정이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은 있는 게 맞겠죠. 보수 규정이 있거나, 최소한 보수에 대한 내용이 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대표가 자기 보수를 자기가 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보수는 이제, 이사회나 총회에서 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 법령도 써주셨는데요. 그 보수를 이사회나 총회에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한 어떤 비영리 관련 규제는 없습니다. 없고요. 공익법인법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 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이제 뭐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50%를 초과하여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의 어떤 유형이 있거든요. 괄호치고 써주셨는데 공익법인법에 의한 장학재단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되게 이제 적죠. 되게 적은 그 수가 적은 유형의 비영리 법인인데 아무튼 뭐 이런 일부의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임직원에게 이제 1인당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증세법에서는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나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뭐 요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5분의 1 규정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인건비 지급액에 대해서 세금이 추징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정관의 임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원 보수가 총회나 이사회에서 심의 및 결의되고 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조직으로서의 행동 규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보통 뭐 그 공공기관 같은 거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런 것 때문에 인권 경영 헌장 뭐 이런 인권 경영 규칙 이런 것들을 인권 경영 선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두거든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법인 자체에서 어떤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인권이나 뭐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 규범을 정하고 있는지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록에 우리 비영리법인 조직 행동 헌장을 별도로 부록으로 추가를 해주셨는데
뭐 아무튼 이런 행동 규범이나 윤리 강령 또는 정책 기준을 제시하는 내부적인 문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현재 이제 필수 그 지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 고발자나 제보자에 대한 보호 정책입니다. 뭐 내부 고발자나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도 이제 보호를 하도록 하는 일반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내부 고발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내부적인 어떤 정책, 쉽게 말하면 내부 규정이죠. 내부 내규가 잘 정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직의 불법 관행, 정책 위반 또는 불법 행위에 관해서 개인이 신고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절차가 있고 이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부 제보자 개인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해 주는지, 그리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지, 이런 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직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본 평가 지표에서는 직원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사항들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우리 심화평가 기준에서는 뭐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 현장에서 OJT, 선임 직원에 의한 연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연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가 이 부분 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카인 평가 지표에서 기본 평가 지표와 그다음에 심화 평가 지표에서 다루고 있는 거버넌스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그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 기관의 어떤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이사회, 총회, 감사 이런 기관의 운영이 적절하고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직원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내부적인 관리 측면에서 뭐 문서 보존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이런 것으로 우리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1시간 내에 저희가 좀 끝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켜시고 말씀 한번 해보시면. 우리 김현석 박사님이나 정명희 처장님 말씀하실 거 없어요? 그냥 코멘트를 하면 제가 일했던 녹색연합이 사단법인이고 이사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에 준하는, 그러니까 사단법인 이전부터 전국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운영을 해오다가 이후에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이사회라는 이름 대신 전국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게 정관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회 때마다 왜 이사회가 없냐라는 걸 이제 이렇게 손들고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사단법인은 이사는 있어야 하지만 이사회에 준하는 기구가 있으면 된다.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있어야 하지만 사단법인은 그게 필수 기관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이제 꼭 붙이는 일이 좀 가끔씩 이제 발생은 하는데, 어쨌든 이게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러니까 수년 전이죠. 수년 전에 그 정관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무리 없이 통과가 됐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총회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정관 관련된 이슈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데,
저희 그 녹색연합 정관 안에는 총회 참석자가 대의원이 되고 대의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총회를 참석하면 그 사람 이 숫자와 상관없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어요. 뭐 몇 분의 몇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왜냐하면 회원이 좀 어느 정도 되고 그중에 몇 분의 몇이라는 거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총회 참석 인원으로부터 했는데 그때는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관 개정안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전에 그 주무부처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자 수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정관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약간 기준이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회원 수에 비해서 총회 참석 그 대의원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서 어쨌거나 총회는 이제 지난주에 치렀는데 그러면서 정관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될지 안 될지 그 환경부에서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킬지 받아줄지 안 받을지가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이 모임에서 좀 표준 정관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볼까 고민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정관 문제가 뭐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게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도 근거도 되지만 저희 사단법인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부금 단체가 그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과정에서도 정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관에서 용어 하나 때문에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어서 정관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뭘까? 뭐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 단체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네, 뭐 제가 코멘트 드릴 사항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사라는 명칭을 안 쓰고 정관에서 운영위원을 쓰더라도 그거를 환경부에서 이사로 바꾸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거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바꾸라고 우리나라는 하지는 않았고 정부가 저희는 무리가 없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아예 법인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됐는데 요즘에 또 어떤지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 승인이 된 건 사실상 그 운영위원회가 명칭만 운영위원회고 실질적으로는 네, 결국엔 필요하잖아요. 어떤 네, 그럼요. 조직이나 이사회 역할을 하는 건 필요하니까 명칭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칭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냥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네, 승인이 났었을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등기 실무상 아마 뭐 녹색연합은 잘 하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괜히 이제 그 공증이나 등기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이 서류로 필요한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서류로 가져가면은 괜히 이제 등기관이 신통내서 반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명칭은 그냥 법률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기는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 변호사님 여쭤보면 단체 중에서 등기이사 말고 비등기이사들이 굉장히 많은 데들이 있잖아요. 네네. 정관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등기할 때는 등기이사들만 이사를 하겠지만 정관에서는 비등기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도 하거든요. 네.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비등기 이사라는 제도가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비등기 이사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사인데 등기만 안 돼 있는 비등기 이사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실제로는 이사가 아닌데 그냥 뭐 비영리 법인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회사에서는 많거든요. 이제 실제로는 이사가 아닌데 그냥 외부 영업이나 이런 거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이사라는 명칭만 부여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의 차이는 이사회에서 이 사람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 후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거고 전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유형의 비등기 이사가 있는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명칭만 그걸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사인데 등기가 아직 종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위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막 엄밀하게 이거를 실무상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등기사라는 제도는 되게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그 법적으로 볼 때 이 비등기 이사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과태료 부과 주체인 등기소가 이런 것들을 뭐 찾아다니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거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여쭤보면은 어, 사단법인 중에 주로 사단법인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사단법인 중에서 이사회하고 총회랑 구분을 잘 못하는 데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데들 보면 이사회하고 총회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주무관청에 원래는 총회 의사록을 내야 되는데 이사회 의사록을 냈다가 빠꾸 맞고 막 이래서 그런 것들 좀 어떻게 그분들을 그러니까 안내 같은 걸로 해야 될 것 생각이 들고 우리 비영리조직 평가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상법상에는 원래 결산할 때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이제 승인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보통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12월에도 하긴 하지만 결산이 끝나면 이사회를 하고 다시 총회를 하는데 우리 비영리 평가원도 그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이사들이 두 번 나오기가 힘들어서 같은 날 오전 그러니까 한 30분 차이로 이사회하고 그 다음에 총회를 해도 무방한지 그게 항상 캐시천인데 어떠세요? 예, 그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의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단법인들 중에서 이제 진짜로 뭐 회원이나 회원 베이스로 세워진 사단법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뭔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비영리 법인격이 유형해서 비영리 법인격이 필요해 갖고 사단법인을 세운 경우가 있거든요. 재단법인은 설립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단법인에서 의도적으로 이사회 구성원이랑 총회 구성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의사결정하기도 편하고 등기 같은 거 할 때 서류 준비하기도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법적인 제한은 없으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총회를 할 때 그 의사록이나 이런 거 서류를 작성하실 때 이사회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총회가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는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일단 이사회 의결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그걸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 순서만 주의하시면은 실제로 총회나 이사회를 같은 날짜에 하는 것은 꽤 빈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참고로 우리 한국 비영리조직 평가원은 이사 겸 회원이고요. 감사가 변호사 겸용인데 이분들은 회원을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분들 회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평가위원들이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회원입니다. 현재로는. 그게 이제 사원총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김 박사님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없어요? 비디오 끄셨지만. 김문재 과장님은 사회복지법인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말씀하실 거 없어요? 내부 고발에 있어서 좀 더 내부 고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부 고발을 하면 10중 8구 비영리 기관에서 조직에서 살아남기 정말 힘든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 다른 기관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일단 기관장들끼리 서로 공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뭐 정말로 그러니까 관장이 문제인데 관장이 문제임을 이제 뭐 주무관청 같은 데 고발했다 이렇게 하면은 관장이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은 너 다른 데 취업 못하게 다 막을 거야. 일단 이거부터 말해요. 왜냐면 기관장은 기관장들끼리 다 인터넷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관장들은 또 기관장 그 사람이 잘못했다 생각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헛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지 그 기관장 나쁜 사람이야라고 실제로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직원 뽑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장되니까 그 내부 고발했던 직원을 솔직히 봤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다른 데 취업 못할까 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 봤어요. 그거는 참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모든 뭐 비영리 조직뿐만 아니고 숙제인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이게 우리나라, 네, 정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그냥 뭐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 사회복지 시설 쪽에서 되게 내부 고발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뭐 지도 점검 같은 거 할 때 참관을 많이 가는데 시설에서 사실 일반적인 그 시민단체나 비영리 법인에서는 내부 고발이 별로 없거든요. 많이 못 봤는데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좀 법인 자체가 사유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내부 고발을 생각보다 왕왕 보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말씀하신 문제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뭐 권익위라는 기관이 있고 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 좀 해결은 요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희선 부사장님 말씀하실 거 없어요? 저는 일단은 정 변호사님이 들리시나요? 네, 예, 들립니다. 그 정 변호사님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드릴 건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심화하고 그 기본하고의 그 관계들이 조금만 더 세분화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거버넌스에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걸 다시 또 고치기는 당분간 고치기 힘들어요. 이미 다.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운영할 때 그걸 좀 적용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어떠세요? 네. 정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예.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가셔도 좋아요.